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이날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날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이벤트는 바로 FOMC 회의 결과 발표와 또 실적이었겠죠. 자, 일단 FOMC부터 살펴보자면 FOMC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한 내용은 애프터마켓에서 정리해드리겠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 또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을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이었고요. 덕분에 혼조세를 보이던 시장이 FOMC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S&P 500 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지난 밤 사이는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장 마감한 이후에 발표하게 될 실적을 기다리면서 약보합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암젠이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이 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젠은 주가가 약 7% 밀렸는데요. 여기에다가 보잉의 경우에는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3%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 모두 다우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 때문에 다우지수는 0.48%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여기다가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그 기업들이 이 장을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애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실적인데요. 자, 애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4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가 0.99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거의 50%나 웃도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다 매출도 역시 54%나 급증했다고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호실적을 내놨는데 더불어서 9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밝히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애플의 주가는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페이스북의 실적도 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나 급증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는 3.3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가 2.37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을 훨씬 웃도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좀 애매한 점은 있었어요.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8억 8천만 명을 기록했는데 예상치를 약간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나쁜 수준은 아니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약 5%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포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실적도 나왔는데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0.89달러를 기록했고요. 시장 예상치가 0.23달러 적자였기 때문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미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런 분석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인데요. 온라인 팟캐스트 플랫폼으로 우리에게도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죠. 스포티파이가 월간 이용자 수가 부진하고 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12%나 급락한 채 마감이 됐고요. 자, 폴로 티셔츠로 유명한 랄프 로렌입니다. 코엔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경제 재개로 인한 강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랄프 로렌의 주가는 좋았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TI 유가부터 보도록 하죠. 약 1%가량 올랐는데 미국 원유 재고가 9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물론 감소한 게 더 좋았겠지만 시장 예상치가 65만 9천 배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적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에너지 수요에 대한 낙관론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덕분에 1.1% 정도 올라서 현재는 63.6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FOMC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로금리를 동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그 부담감을 좀 잠재워준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0.15% 올라서 1,781.4달러 선에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또 글로벌 특징주 여러 가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관련된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분석을 내려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강력한 지원입니다.
이 키워드를 선택한 것은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제 나름대로는 이 키워드가 FOMC를 좀 설명해 준 그런 단어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꼽아봤는데요. 네. 미국 연준이 강력한 정책 지원이 경기 회복을 돕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지원을 또 지속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틀간의 FOMC를 마친 연준이었죠. 예상대로 제로금리 기조와 그리고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공개된 성명서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을 좀 꼽아보자면은 백신 진전과 그리고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가 강화됐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팬데믹의 최대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의 여전히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은 개선됨 또한 보여줬다라는 그런 부분이 삽입이 됐습니다. 연준은 또한 이 최근 몇 주간의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졌지만은 이는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또 한 번 이 성명서에 표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명서에서 좀 전달과 비교해서 좀 변경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팬데믹이 여전히 경제에 악재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전망에 대한 리스크로 잔존하고 있다라는 좀 예정과 비교해서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강력한 지원이다라는 이 단어가 언급된 부분이 또 한 번 있었는데요.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자리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경기 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경제에 강력한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간에서 좀 불거졌던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 시점이 아니다라고 전했고요. 실제로 이번 FOMC에서도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강력하게 계속 유지하겠다. 이 첫 번째 메시지에다가 사람들이 혹시나 불안해했었던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시점조차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밖에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발언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듯이 당초 예상과 좀 부합한 수준에서 좀 무난하게 마무리됐던 FOMC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내비치면서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일축하는 그런 발언과 성명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은 좀 나쁠 것이 없는 그런 FOMC 결과였다라고 총평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좀 시장의 관심이 많이 끌어졌었던 암호화폐에 관련한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이번에도 파월 의장은 미국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회의론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이날 이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도치파더다. 자기가 이 도치코인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NL 출연을 좀 홍보하는 문구를 좀 올렸고요. 그리고 억만장자 또 투자자 마크 큐반도 좀 가세를 하면서 도치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좀 펌프질을 맞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듯이 규제 당국자들과 어떤 투자 구루들 그리고 시장 간의 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좀 계속되는 양상이 오늘도 진행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지난 밤 사이에도 SEC에서도 굳이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를 미국에서 승인해 줘야 되느냐, 지금 서두를 필요 없다,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또 크게 내리지 않은 걸 보면 확실히 저변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좋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실적이 왕, 쇼피파이와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정말 이 실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쇼피파이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반대로 핀터레스트는 실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었는데 가이던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좀 자세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팬데믹 상황에서 이 두 가지 기업은 모두 다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기업들이었었죠. 하지만 팬데믹에서 각광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잘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일단 쇼피파이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이 9억 8,9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시장 예상치가 8억 6,500만 달러였으니까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2배나 증가를 한 겁니다. 주당 순이익도 2.01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였던 0.74달러에 비해서 3배가량 높은 이 주당 순이익도 내놨고요. 이런 슈퍼 서프라이즈와 함께 11%의 주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핀터레스트를 살펴보자면
매출이 4억 8,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뭐 예상치가 4억 7,400만 달러였으니까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주당 순이익도 0.11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상치 0.07달러를 상회하는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거였었는데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억 7,800만 명이었습니다. 예상치가 4억 8천만 명 정도가 됐는데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었고요. 미국 시장의 유저 성장률도 단 9%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성장성을 담보로 고밸류에이션을 받아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이건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가도 14%가량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 이게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이제 극명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네.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두 기업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나온 실적보다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제 경영진이 올해 전반에 걸쳐서 좀 강력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분기간의 어떤 실적의 변동성도 좀 줄어들 것이다. 즉 분기간에도 좀 고른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주가의 급등을 또 견인을 한 하나의 요인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발표 전에는 분위기가 다소 좀 혼재 양상을 띄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스티펠 같은 IB에서는 매수 커버리지를 새롭게 제시를 하면서 수요가 견고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수익성이 또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세운 바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밸류에이션을 좀 고려할 때 추가적인 이 주가 상승 동력을 제공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다소 좀 회의론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건 스탠리 측의 전망과는 좀 달리 시장에서 격한 환호 반응이 나오는 그만큼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번에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성격으로 조금은 다르죠. 그러면서 유저들의 온라인 활동과 이제 직결되는 그런 회사가 될 텐데 실적 공개 후에 이제 투자 의견의 변화를 좀 살펴보자면은 목표 주가에 그래도 좀 하향이 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겐하임 같은 IB에서는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 81달러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트렌드는 여전히 좀 견고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유저 성장세 정체라든지 이런 좀 악재가 좀 산재해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파이퍼 샌들러 같은 IB에서도 86에서 75달러로 목표 주가를 내리면서 경영진도 이 미국에서의 월 활성 이용자 수가 분기 기준으로는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 리오프닝에 따라서 인게이지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같은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들의 그 참여가 축소될 것을 스스로 경고를 했다. 이런 부분에 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러니까 뭐 통계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정리해 보자면 쇼피파이의 경우에는 경영자들도 올해 굉장히 성장이 좋을 것 같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네. 핀터레스트의 경우에는 약간 그 의견이 분분한, 좀 약간 분분한 그 정도의 분위기로 보면 되겠까요? 사실은 이제 두 기업 모두 다 처지는 비슷하죠. 네네. 왜냐하면 팬데믹에 의해서 수혜를 좀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깐깐하게 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팬데믹 수혜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경영진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도차가 나타났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올해 내내 강력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한쪽에서는 미리 또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네. 본다면 이런 유저 성장세가 좀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팬데믹의 수혜를 좀 약화하는 것은 좀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네. 힌트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변곡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와 함께 이 비행기가 나온 거 보니까 보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잉도 지난 밤새 좀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어떤 내용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실적이 왕이라는 이 키워드를 좀 연결시켜 보자면 네네. 좀 부정적으로 보잉은 풀렸던 것 같아요. 네. 또 한 번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는데 하지만 이제 올해가 마침내 이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일부 긍정적인 발언도 전해서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잉이 이제 개장 전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이 152.2억 달러로 나오면서 컨센서스 150억 달러 정도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분기에 주당 손실이 1.53달러로 나오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적자 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는 6개 분기 연속으로 분기 손실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간의 그 상업용 항공기 인도 대수가 전년에 50대에서 77대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문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1%나 또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력 시스템 문제로 일부 운항이 또 중단이 됐었던 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인도도 지금 중단 상태라고 경영진의 언급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브 카룬 CEO 같은 경우에도 이에 따라서 4월의 인도 대수 지표가 매우 약할 걸, very light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설명을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던 가운데 희망도 좀 전해졌는데요. 카룬 CEO가 글로벌 팬데믹이 여전히 시장 전반의 환경을 짓누르고 있기는 하지만은 백신 보급 가속화 등의 올해가 업계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또 보잉 측에서는 내년 초에는 737 맥스의 월 생산량을 이 31대로 늘리겠다라는 가이던스도 그대로 또 유지를 하는 긍정적인 내용도 일부 전해졌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뭐 예상보다 컸던 적자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컸던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럼 뭘까요? 일단은 그 실적과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와 관련해서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그 의견을 살펴보면요. 버티컬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절대적으로 보든 상대적으로 보든 모두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은 충분히 좀 예상됐던 결과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앞으로도 격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엔 같은 경우에도 뚜렷한 서프라이즈 요인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켓 퍼폼과 목표 주가 $240를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실적 이벤트에 대한 주요 IB들의 반응은 현상 유지 정도, 그리고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어떤 큰 서프라이즈도 없었다라는 데 좀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보잉을 볼 때 어떤 점을 좀 살펴봐야겠느냐,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번에 그 경영진의 언급이 나오기도 했었던 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인도 중단이 언제 풀릴 것이냐, 인도가 언제 다시 재개될 것이냐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같은 전력 시스템 문제 때문에 일부 운항이 중단되고 이런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해결에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은 사안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 예상보다는 좀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좀 급선무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787 드림라이너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보잉에서 최근에 결함 문제 때문에 어떤 좀 인도가 장기간 좀 중단이 됐었다가 최근에 인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더욱더 인도를 가속화시킬 것인지, 사측에서도 올해 안에 787 항공기에 대해서 재고를 대부분 소진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여전히 737 맥스 항공기에 대해서 운항 금지 해제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언제 중국에서 이 같은 운항 금지가 풀릴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에 언제 또 인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잉 주가에 좀 향방을 가를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려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찾아보는 마켓무버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일단 SNS에서 멘션 횟수가 급증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도 역시 싱크럼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엄청난 반전이 한 가지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GME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종목이 생겨났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번 주 초에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기는 한데요. 마이크로비전이라는 기업, 도대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밑으로 좀 내려오면은 AMD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기업들 좀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CLOV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기업,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기업도 갑자기 올라와 있길래 어떤 이슈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지 3개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비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GME를 제치고 정말 처음으로 멘션 횟수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엄청나게 관심이 급증을 했다라는 소리인데 왜 그런지 알아보기 전에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의 핵심 장비로 떠오른 기술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 기술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주변을 탐지하는 라이다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마이크로비전이 바로 이 라이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쟁 업체로는 뭐가 있을까 비교를 위해서 제가 검색을 조금 해봤더니요. 지금 대표적인 경쟁 업체로는 록히드 마틴이 꼽히고 있더라고요. 규모를 비교해보면 록히드 마틴의 시가총액은 1,037억 달러, 마이크로비전의 시가총액은 31억 달러로 33분의 1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경쟁 업체를 따라잡으려면 갈 길이 많이 남은 중소형주라고 보셔야 될 텐데요. 그럼 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이제 종목 그 기사들 토대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확히 제2의 AMC 엔터테인먼트, 제2의 ASO, 블랙베리와 같은 과열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GME 사태의 근원지였던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이 종목에 대한 언급이 확산이 됐고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장에서는 특히나 47%나 폭등을 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은 바가 있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에서는 마이크로비전의 핵심 기술이었던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라이다라고 하는 기술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에 호재로 반영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스트리트 배치에 직접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결과는 조금 달랐어요. 레디터들은 이런 기업의 이슈나 실적 혹은 기술력에 주목을 했다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라 큰 폭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이 개인들의 사례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SNS 멘션 하나 열어주시면요. 레딧에서 가지고 왔는데 한 투자자가 MBIS를 통해 100만 장자가 됐다라는 내용의 포스트를 열었습니다. 그 레딧 멘션 좀 열어주실까요? 네, 포스트를 올렸는데 지금 그 멘션이 문제가 있어서 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떴네요. I became an MBIS millionaire today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 오늘 MBIS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됐어라고 자랑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100만 달러가 넘게 지분 가치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2,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면서 레디터들의 이목이 크게 집중이 됐고요. 또 그 밖에 이 포스트 이외에는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단기에 손실을 크게 봤다라는 내용의 포스트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이크로비전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수익률을 크게 봤다라는 포스트에 이목이 크게 쏠리면서 일시적인 과열 현상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SNS의 멘션 횟수가 급증했다라고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반도체 기업인 AMD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무래도 27일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멘션 횟수가 왜 급증했는지 여러분들도 쉽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27일이었던 어제 장 마감 직후에 1분기 실적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AMD의 실적에 주목을 하고 계셨죠. 공개된 실적은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일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었는데 1분기에 무려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93% 증가했고요. 또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6%의 증가를 가리켰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실적 상승을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세를 가리키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대로 이제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SNS에서는 어떤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지 하나 확인해 볼게요. SNS에서는 한 네티즌이 AMD의 실적 공개를 기다리면서 호실적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담은 장문의 포스트를 게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몇 년 안에는 인텔을 뛰어넘는 기업이 될 거다 이런 내용도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에 정말 수백 개의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역시나 AMD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해서 SNS 멘션 횟수가 급증했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CLOV, 조금 생소한 티커인데요. 클로버 헬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먼저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미국에서는 보통 어린 시절에 한 분의 주치의를 만나게 되면 성인이 된 이후에 꾸준하게 그 담당 주치의를 평생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과거 진료 기록이 이어지면서 나한테 더 적합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내에서 워낙 이런 의료 시스템이 오랫동안 정착되었다 보니까 미국민들이 타지로 여행을 가거나 타지로 이사를 갔을 때에는 조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새로운 의사를 만나야 되기 때문인데요. 클로버 헬스는 이런 불편을 해소시켜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기업입니다.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집계시켜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출시하는데요. 이 시스템에 가입을 하면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나 건강상의 특이사항을 모두 저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사를 만난다 하더라도 나에게 조금 더 적합한 치료와 처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나 의사 입장에서나 편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가입자들이 얼마나 증가를 해왔는지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 2015년 출범 이래로 꾸준히 작년까지 가입자 수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엄청나게 이 성장률을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클로버 헬스 하면은 또 한 가지 바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마스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흔히 차마스 하면은 우리가 소파이나 버진 갤럭틱 이런 종목들에 투자했다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지만 클로버 헬스라는 종목에 투자를 했다는 점은 모르셨던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마스가 투자를 했을 정도면 미국 내에서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왜 화제가 됐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게임스탑과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공매도에 베팅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의 그 공매도 비율이 약 144%, 이전의 게임스탑과 정확히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SNS를 통해 향후 클로버 헬스가 쇼츠 퀴즈의 대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썰들이 난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쏠렸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틀리풀에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내놔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게임스탑의 뒤를 잇는 쇼츠 퀴즈의 타겟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런 내용을 다루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모틀리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이 위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클로버 헬스 종목 검색하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 이 기사가 뜨니까 과연 게임스탑의 뒤를 잇는 쇼츠 퀴즈를 우리가 쇼츠 퀴즈 사태를 목격하게 될지 아닐지 지켜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세 가지 티커 오늘도 마켓모버스 시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